고생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공부는 참 행복하고 즐거운 거라고 했는데 사실 피곤한 거죠. 예. 즐거운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사람들 참 열심히 하는 민족이에요. 계속 적고 찍고 적고 찍고. 이번 시간은요, 다 내려놓으시고 학습 모드에서 벗어나 가지고 참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교수 학습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인터랙티브한 학습을 해야 된다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도 막 받아 적고 있어. 이번 세션은 미래교육 디자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션을 오늘도 제가 하루 종일 있었는데 첫 번째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마지막에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신 분들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획 의도,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식으로 했고요. 저는 뭐 유희열은 아닙니다. 하지만 즐겁게 해보려고 하고, 다 의미가 있어서 모셨고요. 한 분씩 간략하게 나중에 자기소개할 시간 있어서, 먼저 경남대학교 김성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수능 출제하는 데 있잖아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을 하셨고요. 다음 한국교육학회 학회장을 하시니까 교육학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제일 어른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달리 얘기하면 연구자, 공부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교육계는 아니시고요. 제가 만나뵌 중에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뭐 이런 거 하시는데 용산에다가 반기를 들고 무슨 캠퍼스를 차렸어요. 학생들이 그 뭐 제주도에서도 오고 뭐 전국 방방곡곡에서 온답니다. 그래서 강현웅 핸즈온 컴퍼니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번째 분은 교육계 이다나?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그 이후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후학교 설립자 겸 초대 교장. 지금 뭐 이상한 거 하시던데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정광필, 전 교장님이 편해요. 정광필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마지막 분은 열심히 요새 뭐 유행하죠. 뭐 혁신교육, 혁신학교. 만약에 우리 정광필 교장 선생님이 대한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혁신한다고 보면 이분은 제도권 내에서 사실 현직 선생님이시죠. 그리고 몽실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변화를 꾀하고 있는 분인데요. 서우철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아침부터 메이커 교육, 마을 교육 공동체, 에듀테크 다 들었어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고개가 끄덕끄덕여지고 맞는 말이다.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던데,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애가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재수하고 있고 하나는 고2인데 아침에 나오면서 아빠 갔다 올 때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수학 정석은 봤니? 그동안 뭐 이게 쪼각쪼각 내서 보면 뭐 솔루션도 많이 나오고 장밋빛도 있는데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제가 비참해요. 명색이 교육학자고 또 나가서 뭐 스피치, 창의, 융합교육 이러고 다니는데 집에 들어가면 정석 샀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세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앉아서 몇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느낀 질문에 대해서 진짜. 그 전에 서로가 한번 알아봅시다. 나는 큰 틀에서 가르치는 데 종사하고 있다. 교육자. 오케이, 좋습니다. 나는 연구하는 사람이다. 연구자들은 별로 없어요? 오케이. 나머지는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시민? 자, 제가 이런 질문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워밍업이에요. 첫 번째. 늘 가슴에 담고 있었고 저도 초대받아서 스피치 할 게는 많았는데 도대체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기준? 공부하는 양? 공부하는 시간? 폭? 받는 스트레스? 좋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진짜 즐거운 공부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제가 교육학자인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요, 집사람이 여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삶이야? 아이들 막 족치고 학원 2개, 3개 끊고. 아니라면 왜 이걸 우리 계속 반복해야 되죠? 왜 반복해야 됩니까? 해법은 있을까? 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누구의 음모가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거대한 음모가 작동해가지고, 제가 오늘 든 생각은 이거예요. 다 같이 담합을 한 것 같아. 교육 정책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진짜 바꾸기 힘들다, 꼼지락거렸다가 욕먹는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야 큰 비전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바꾸지나 마라, 암묵적 동의하에 냅두자. 그 사이에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제 암중모색, 각자 도생 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어떤 꿈이 있을까? 그러는 사이에 불평은 하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꽤 오래 생각했어요. 제 결론은 특단의 대책은 없다. 우리가 알아서 바꿔나가기 시작해야 된다.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이라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제가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미래 교육 디자인인데, 미래 교육 디자인이라는 이 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프레임을,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문제가 있다면 그 딱 길목을 지키고 있는 핵심 문제가 뭘까? 문제를 알면 다음에 이제 해법이 나오죠. 세 번째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근데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면 전략은 뭘까? 요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한번 쭉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워밍업으로 한번 질문을 4분한테 그동안 내공이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도 한번 답을 생각해 보세요. 다 이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내가 이 친구를 보면 교육을 참 잘 받았다라고 생각이 든다. 저한테 물어보면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갔으면, 그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 친구를 보면 참 교육이 잘 됐다, 아니면 교육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잘 완성했다. 조금 우아하게 얘기하면 교육의 목표를 달성했다. 김성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른 사람을 예를 들지 않고요, 저를 가르친 선생님들은 저를 보면 교육 잘 시켰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잘 살지만 때때로 야 내만 이렇게 잘 살아서 되나? 내가 직접 실천하는 그 운동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뭔가 변화시키는데 나도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동참 못하더라도 동참해야 되는 거는 느끼게 만드는 것이 교육을 잘 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아직도 그런 점에서 이 개인적인 포지셔닝과 사회적 포지셔닝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교육을 잘 받은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늦게 철들으신 건가? 참여, 그거를 학자들은 인게이지먼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션에 인게이지 하고 계신 거거든요. 조금 더 인게이지 하려면 이제 토해내기 시작하셔야 돼요. 질문을 쓰셔야 되고, 덤비셔야 되고, 챌린지 해야 되고. 강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어려서 정말 중요한 교육은 어떤 거냐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찾는 거, 그 일을 찾아서 이제 평생 교육 학습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찾은 친구들이 꿈과 길을 찾아서 계속 바꿔 나가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라면 잘 성장한 학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런 학생 봤습니까? 네. 좀 엉뚱하게도 저도 엉뚱한 길을 가고 있고, 저 소개도 좀 이따 드릴 텐데. 네. 그럼 좀 엉뚱한 길을 가고 계신 정광필 교장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야 교육 잘 시킨 거야. 이게 이제 딱 잘라 얘기하기 어렵고 제 생각도 자꾸 바뀌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제가 이 문제 질문 많이 받았던 처지고,
그래서 했던 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10대 뭔가 우리가 공을 들이는데 20살 뭐 30대 초반까지 그 젊은 혈기로 뭘 열심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사실 주입된 측면도 많고 뭐 다른 요인들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꿈꿨던 거는 아마 한 40대쯤 세상과 의미 있게 만난 놈을 좀 만들고 싶다, 뭐 그런 꿈을 꿨었는데 요새 좀 생각이 조금 더 좀 그런 것조차도 반성이 되면서 좀 느꼈던 거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오히려 조금 더 명확해졌는데, 뭘 당위적으로 하는 그 힘으로는 큰 걸 끝까지 밀고 갈 힘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깊은 내면의 힘을 바꾸는 그런 것까지 가야만 40대도 뭘 하겠다. 그래서 그걸 좀 꿈꿔보고, 돌아보니까 떠오르는 놈들은 저랑 사연 많게 온갖 선생님들 눈물 흘리게 했던 그놈들이 좀 오히려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서우철 선생님 어떠세요? 예, 저도 한 해가 떠오르는데요. 지금 고3입니다. 어제 경기혁신 미래교육 정책에 관한 토론회에 참가했던 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왕따였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싫어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선생님의 도움으로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몽실학교에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고, 뭐 예를 들어 글을 잘 쓰는데 이번에 출판 프로젝트를 통해서 몽실학교 이야기 책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감을 찾고 학교 교육도 다시 열심히 하더니 이번에 수시로 여러 군데 대학도 붙으면서 이렇게 삶의 주체로 거듭나는 걸 보면서 저렇게만 성장해도 건강한 청년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워밍업이 끝났는데 하나 더 이 세션 본 질문에 가기에 앞서서 동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미래학교가 어땠으면 좋겠니?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네, 틀어주실까요? 제가 바라는 미래학교란 내가 바라는 미래학교란 내가 바라는 미래학교란 내가 바라는 미래학교는 내가 생각하는 미래학교의 모습이란 몽실학교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몽실학교의 지난 날들 정책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제가 바라는 미래학교는 사회에서 정해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걸 배우고 학생이 서로 선생님이 되어서 같은 학생을 가르쳐주는, 같이 어울려가며 배울 수 있는 학교의 주체가 청소년들인 학생이 주인이 되는, 공부하는 게 지겹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누구나 올 수 있는 아이들이 교육의 중심이 되는, 시험이 없는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화도 하고 편하게 모두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미래학교의 모습일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이게 서우철 선생님이 같이 활동하는 아이들인데 거꾸로 해볼까요? 학생이 중심이 되는, 그동안 그러면 학생이 중심이 아니었나 봐요, 교실이. 서로 같이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는, 지금 서로는 다 이렇게 가리고 잘못된 정보 주고 그랬나요? 참 그렇네. 내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지금은 하고 싶지 않은 걸 가르치나 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실 이제 첫 번째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부터 시작을 한 이유는요. 미래 교육하면 엄청난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 교육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단추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경종을 주시기도 해서 우리 김성렬 교수님께 자, 미래 교육 디자인이란 말이 왔을 때 우리 교육자들은, 연구자들은 나가서 아들, 딸 가르치는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교육인지, 현재 우리가 부딪히는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교육인지, 우리 사회자께서는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은 이래야 돼요. 사실은
그 우리가 흔히 미래를 준비하는 게 교육이다 하지만 그 미래라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면 그 현재의 삶과 상당히 괴리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오늘이 어제의 축적 아닙니까? 내일은 또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그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 사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 사태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 과거의 틀로서는 풀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흔히 문제 사태라고 하거든요. 그 문제 사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재구성해 보면서 그 길러나가는 것이 저는 미래의 준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죠.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내일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이미 진입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공지능이 들어와 있고 우리들의 노동력을 아껴주는 로봇이 들어와 있고 또 우리의 정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다 들어와 있는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 이걸 해결해야 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이게 바로 저는 미래교육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제가 꽂혔던 건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교육, 미래대학, 미래 얘기하는데 사실 미래를 잘 준비하는 거는 지금 닥친 문제를 잘 해결하면 된다. 저 멀리 먼 얘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면 좋은 미래가 온다,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정광수 교장님. 뭐 아무래도 제가 생각이 조금 다르니까. 네. 아,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지금 뭐가 문제냐를 이해하는 게 이제 또 중요한 미래의 얘기인데, 예를 들면 뭐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전국의 일반고 현실이 어떨까? 전 그 얘기 좀 던져보고 싶어요. 그 많은 애들이 낮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합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중에 5%의 애들이 뭔가 좀 열심히 수업을 듣고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그 아이의 눈에 맞추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점에서 보면, 근데 이 얘기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여기도 인재 포럼, 인재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인재일까? 누굴 인재라 하는가? 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소수의 5% 애들이 열심히 해서 그러면 우리 사회 엘리트로 갈까?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가능할까? 이제 뭐 이 얘기는 뭐 앞으로 시간 많으니까 온갖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좀 그러니까 얘기가 저는 현안이 뭔지 전 그 얘기 먼저 좀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끼리 정한 룰이 있는데 1분 룰이 있습니다. 1분 이상 지나가면 제가 딱 끊기로. 더 많은 얘기가, 진짜 우리가 미래 뭐 인재에 대한 합의가 우리한테 있나요? 우리가 이게 길러내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질문을 지금 던지신 거예요. 엄청난 과학자, 노벨상을 탈 만한 사람, 상위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는 이제 미래란 말에 대해서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미래란 이름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지 않은가. 미래가 아이들 괴롭힌다. 그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저당 잡힌 채 계속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계속 고생을 시키고 학습 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 미래를 가기 위해서 현재를 고통스럽게 보내고, 근데 갔더니 또 계속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어서 불행의 연속선상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교육 미래라고 한다라면 그런 것이 아니라 행복한 현재를 만나는 게 미래고, 그 행복한 현재가 쌓여가는 게 미래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미래는 행복한 현재를 만들어가는 것이 미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좀 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쩌고, 그때는 뭐가 연결되고 하이퍼 커넥티드고 뭐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실종된 우리 아이들의 현재의 모습? 강 대표님. 지금 미래를 보면
교육 변화가 절실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 과정이 현재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필요가 있습니다. 오로지 정답을 찾기 위해 달려간 아이들을 보면서 항상 학교에서 주어진 문제는 평가하기 위한 2 더하기 1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기업으로 나오면 2 더하기 2에 대한 문제는 사라집니다. 언제까지 4를 만들어 올 수 있니? 질문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정답이 하나가 아닌 거죠. 여기에 아이들이 고민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근데 이 네 분이 대략 말씀하실 때 미래 문제 얘기할 때 일단 현재 문제에 천착해보자라는 게 공통분모가 있어요. 동의하세요? 네, 우리 정광필 교장 선생님이 아까 5%의 그 인재를 위해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고 나머지 학생들이 희생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우리가 미래든 아니면 현재든지 간에 뭐 창의력을 기른다,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 할 때 굉장히 수준 높은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배상훈 교수가 저한테 자랑한 게 있어요. 카톡을 보여주면서 성균관대학교가 세계 100대 대학 안에 들어서 기념품을 주는데 스마트워치를 준다, 신청하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그 기념품을 고르는 사람이라면 왜 스마트워치만 있지? 동일한 가격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하면 안 될까? 사실은 문제 해결력이나 창의력은 일상적으로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브 잡스나 이렇게 자꾸 상정을 하잖아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정광필 선생님의 말씀도 그런 수준 높은 창의력, 문제 해결력, 인재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걸 모두에게 길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문제 해결을 하는, 문제 제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뭐 그런 맥락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소수 엘리트에 맞추어서 현재 우리 교육 체계, 학교 운영, 입시 제도, 지난 뭐 여름에 그 난리를 1년을 끌다가 결론 난 건 여전히 그 5%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치인, 언론, 그 다음에 빅마우스들이 합당해서 이렇게 뭐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렇게 밀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들러리를 쓰는 나머지 뭐 95%는 들러리 안 써요. 한 20-30%가 들러리 쓰고, 들러리 쓰다 보니까 뭐 사교육하랴 또 그거 쫓아가는데 좌절되랴,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쓰잘데없는 교육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뭘 푸느냐고 할 때 여러 측면들 미래교육이라고 하는데 당장 제일 큰 현안은 5%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 제도, 운영, 이거를 깨는 게 먼저 첫 시작이고, 그런데 교육부가 얼마나 역할을 할지, 오늘 이 인재 포럼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이해관계에 혹시 내가 뭔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돌아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서우철 진짜로 5%만 위한 교육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결과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같고요. 뭐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입시제도의 거대 담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제가 지금 아이들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들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지금 아이들이 행복한 현재를 못 만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부모가 원하고 사회가 원하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행한 어떤 현재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행복한 현재가 되려면 본인이 자기가 누구인 거고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걸어주지도 않고 생각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저는 우리 교육이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거를 실제로 지금 몽실학교에서 4년 전에 1년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 그 질문부터 시작해서 지금 몽실학교 4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그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을 생각한 뒤에 가만히 있지 않고 그 꿈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되고 배움의 주체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에서는 미래를 말하기 전에 현재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세 분이요, 기존의 메인스트림 교육에 약간 뭐랄까 실망을 했달까? 그래서 다른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시간이 되면 여기가 개인 돈 들여가지고 네. 용산에 네. 그 넓은 그 세를 내가면서 캠퍼스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고, 네. 15년 전에 이후학교를 만든 이유는 뭐고, 지금 현재 몽실학교, 뭐 이름도 이상한데 몽실학교라는 건 왜 만들었는지 한번 듣고 싶지 않은가요? 네. 교육기업을 운영한 지 한 22년 정도 됐는데요. 교육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새로운 꿈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꿈들이 생겨나니까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면 어떨까. 근데 그 학교 만드는 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 만들 돈은 안 돼서, 그러면 구글도 구글 캠퍼스가 있고 삼성도 멀티 캠퍼스가 있으니까 나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머리로 고민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핸즈온 캠퍼스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용산 전자랜드에 만들게 됐고, 여기에는 장난감 레고하고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체험 교육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 직업 진로 체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찾아오는 학생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즐거움을 느끼는데요.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가서 학교가 왜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만든 캠퍼스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 나름대로 이 캠퍼스를 통해서 사회봉사도 하고 있고, 해마다 전국의 200개 학교를 초대해서 진로 직업 체험을 해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어서 지금 4년째 지금 계속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아이들이 왜 좋아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네. 이후학교 왜 만들었습니까? 뭐 90년대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제 교육을 어떻게 좀 이거 이대로 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해볼까 궁리하다가, 그 시점에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개별 학교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실천을 하는 경우는 시골에 조그만 정말 학교 빼놓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바꿔보려면 개별 정말 대도시에서 규모 있는 의미 있는 학교가 모델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뭐 좀 약간 건방지지만 표현하자면 공교육 개혁의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한 7년 걸려서 2003년에 개교했는데, 저 한 8년 교장하고 이제 퇴임한 이후에 뭐 10년 차 돼서 한번 중간 평가해 보니까, 그 시점에서 이제 전국에 혁신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학교들 모델로는 이 일반 혁신 학교들이 더 역할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10년 지난 상황에서는 이제 좀 그 다음 단계의 고민을 하는 그런 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또 그것도 가봐야 알죠. 네, 그 다음 단계 고민 조금 나중에 듣고 싶긴 하네요. 몽실학교가 뭔지 잠깐 말씀드리고. 예, 몽실학교 뭔지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그 앞 세션에 하데라 민주학교 이스라엘에 그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 굉장히 좋은 학교였잖아요. 아이들이 배움을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배움의 주체가 되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몽실학교와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흡사한 모습이 많았고, 그 다음에 뭐 도시락고까지 했는데 저희도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다만 다른 점은 거긴 정식 학교인 것 같은데, 저희는 방과후 주말 개념의 마을 배움터입니다. 그래서 몽실학교를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여기 또 특이한 것이 지역의 의정부에 계시는 혁신학교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힘을 보태서 만든 마을학교에서 시작됐던 겁니다. 왜 만들었냐면, 혁신학교 되게 좋았거든요. 저도 혁신학교에서 5년간 근무하다가 장학사가 됐는데, 혁신학교에서 아이들이 각자의 빛깔을 찾는 교육은 참 좋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혁신학교가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냐면 숫자가 적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초중고 연계가 안 되고, 또 문제가 하나 더가 뭐냐면 4시 반까지만 혁신학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이들의 삶은 더 많은데 그거를 해주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 지역 선생님들이 누구나 하고자 한다라면 이런 혁신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배움터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 교육에서 각종 규제나 틀에 의해서
막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으면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거듭나는 배움터가 필요하다는 생각 속에서 이제 만들게 됐고, 그게 처음에는 민간에서 갔지만 이 교육적 의의를 보고 관에서 받아 안으면서 지금 몽실학교라는 이름으로 됐습니다. 몽실의 이름은 꿈몽 열매실이라고 해가지고 몽실은 예 몽실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왜 이런 기존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나려는 게 많이 생길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결국은 오전부터 쭉 얘기되는 거 보면 뭐 마을교육 공동체니 이런 것들이 주로 얘기되잖아요. 기존의 공교육 제도로라고 얘기하는 학교 교육, 기존의 학교 교육 속에서 어떻게 지금 각각의 교육기관에서 실험하는 원리나 정신이나 사례들이 실현될까는 고민을 더 해야 되는데, 만약 지금 몽실학교든 이유학교든 핸즈온 컴퍼니든 이런 것들이 미래교육의 전형처럼 여겨진다면 그러면 학교 교육은 내버려 두고 이렇게 새로운 교육해야 될까?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세 분이 실천하는 교육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지금까지 학교라는 경직성 속에서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학교 내에서 실천할까, 이런 것도 함께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정부 예산의 한 17%를 쓰는 것이 학교 교육 예산인데, 그 예산을 쓰면서 약간 유연하게 하거나 어느 정도 유연하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런 정신을, 원리를 학교 안으로 더 큰 집단으로, 그걸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몽실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합니다. 그 대안교육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를 생활을 하고 주말에 오는 거거든요. 몽실학교 주장한 것은 학교 밖에 이런 배움터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제도화에서 지금 상태로는 어려운데 그걸 학교에서 지금 구현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아이들의 청소년기는 금방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바깥에서 실험적으로 먼저 해보면서 여기서 아이들이 자발성이 발현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학교 교육도 이렇게 변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형태고요. 실제로 그걸 보면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연구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방식을 접목할까를 연구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책으로도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몽실학교 문제의식도 그렇고 저희 학교도 뭐 문제의식이 그런 건데, 저희 그냥 열심히 잘해서 명문학교 꿈꿨던 게 아니고 개교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바로 저희가 한 거는 뭐냐면, 현직 선생님들이나 교육 관련자가 왔을 때는 교실과 학교 모든 교육과정을 개방했어요. 세월 지나고 보니까 한 해 막 2,500명씩 오더라고요. 아마 그때 저희가 그냥 저희 열심히 한다는 생각으로만 달렸으면은 한 2007년, 8년, 9년부터 이제 혁신학교가 시작됐는데, 그때 그나마 저희하고 남한산 초등학교라는 게 버텨내가지고 했는데, 그걸 받아낼 수 있는 또 나름대로의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들이 만났던 거거든요. 저는 교육이 바뀐다는 게 뭘까? 이런 좀 변방에서 시작하지만 그게 의미 있게 되고 정말 제대로 된 모델일 때 그걸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모델이냐가 문제이지, 뭐 아니냐 바뀌냐는 세월 지나면 다 결론 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안과 밖의 구분을 굳이 할 건 없죠. 과거보다 학교가 훨씬 개방적이 되고 있잖아요. 교육 생태계라는 말을 쓰듯이, 그런 점에서 이유학교가 공교육 혁신을 이끌어낸 거는 틀림없습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공립 대안고등학교, 중학교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굉장히 규모가 작다는 겁니다. 규모가 좀 큰 데서도 지금 하시는 그런 학생 중심의, 그리고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게 하고 민주시민이 되게 하는 교육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잘 되지 못했다면 앞으로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사실 또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어느 하나로만 갈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기 대목에서 좀 참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더. 찬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미래가 5년 후, 10년 후냐, 30년 후냐, 뭐 이걸 뭘 갖고 얘기할 거냐는 문제인데, 교육이란 거는 참 오묘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한다고 대학 들어갈 때 나타난 모습, 20살, 한 10년쯤 지나서 나타난 모습 갖고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교육의 효과란 건 참 오래 걸립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40대 얘기도 했는데, 또 지금 미래 뭐 과학자나 뭐 여러 얘기 나오는 맥락으로 보면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랄까, 뭐 어쨌든 현재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세상이 조금 변할 가능성이 있는 걸 대충 2045년 이후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맥락도 조금 그런 호흡을 좀 길게 보고 가는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점에서 이 생각을 더 밀고 가면 어떤 고민이 제기되냐면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지난 100년 동안 학교라는 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실한 직장인, 노동자를 양성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지식이 필요했던 거고, 위계 질서에 잘 순응하는 몸들을 만드는 훈련입니다. 뭐 5분 휴식, 10분 휴식 이러듯이. 근데 그 역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40대가 될 40년대 후반, 그때 활동할 때 걔네들이 필요한 게 뭘까?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상당히 도발적인 말씀. 그래서 조금만 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학교라는 부분이 어떻게 유지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 뭐가 필요하다는 정도 얘기가 아니라 학교라는 게 대체 뭘 하는 데냐. 아까 95% 애들이 뭐 하고 있냐 지금. 그럼 얘네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집중해야 되는데, 기존에 100년 동안 유지해왔던 걸 유지하는 데 기생하는 온갖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밥벌이를 유지하는 틀로 가는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좀 세죠? 이 정도를 돼야 좀 아슬아슬하지. 잠깐 중간 정리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이렇게 흘렀는데, 미래 교육을 디자인한다면 현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미래가 얘기한다라는 것은 불합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학교 바깥에 아까 교육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 기업도 만들고 대안학교도 만드시고, 또 서우철 선생님이 사실은 제도권 안 했다고 말씀하지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건 방과후 학교거든요. 본 메인은 아니고. 다음 질문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왜 그 아까 규모가 큰 실험적이지 않은 진짜, 여기 만약 선생님들 많이 진짜 선생님들 많이 계셨으면 막 열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것에 실망을 했을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일까 이 말이죠. 도대체 큰 규모가 바뀌지 못하면 뭐가 문제일까라는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혹시 여기 고등학생 있어요? 고등학생 없어요? 교복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어떻게 무슨 일로 저기 중학생이에요? 여기 자리를 비워놨어. 빨리 오세요. 앉아요. 아니 근데 실무 내려가 됩니다. 어디서 온 누구예요? 저 현암중학교 어디 크게? 현암중학교 3학년 이승주입니다. 어떻게 무슨 일로 왔어요? 저 차세대 영재 기업인 교육원 그 차세대 영재 차세대 리더랍니다. 네. 네. 잠깐 쉬어가는 대목에서 이 아저씨들 한 얘기들 선생님 한 얘기 어떻게 들었어요? 되게 맞는 말씀이신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요즘에 학교 같은 데서 보면 선생님들이 되게 독특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려 해도 그 학생들이 오히려 귀찮게 왜 이런 걸 하냐, 그냥 진도나 나가지,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의 인식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참 흥미롭네요. 우리 지금까지 학교가 문제고 교사가 문제고 했는데, 이 학생은 선생님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은데 학생들이 됐어요. 진도나 나가주세요. 하신 말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저희 교육 과정의 문제인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고 보면 어려서 이 평가 문제입니다. 이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매번 시험 치면 기분 나빠요. 캠퍼스에 온 친구들이 왜 즐거우냐니까 실패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 많이 한 실패가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 난 이걸 완성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도전하게 만드는데 그걸 못 만들어 준 거죠. 외국의 경우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나는 칸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니까 학년에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스케줄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과정이 학생의 중심에 맞춰져 있는 거죠. 전체를 다 모아놓고 똑같은 내용을 일률적으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좋아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형태로 이렇게 바꿔가야 되는 게 미래 교육으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 이름이 뭐였어요? 이승주. 승주 학생한테는 30분 참견권을 줄게. 중간에 얘기 듣다가 마음에 들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가만 있어봐. 그래서 그 아까 학생 문제도 있었고 지금 우리 문제로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 금방 보니까 질문 올리신 분 중에 학부모가 문제야. 예, 뭐 아이들 다 불행하고 그런데 결국은 학부모야. 학부모들이 애들 잡아다가 학원 넣고 그 중에 저도 속하겠죠. 학생이 문제야, 학부모가 문제야. 좀 문제의 본질이 뭘까? 요 얘기 한번 해가야 다음에 해결로 실마리로 나가니까. 그런데 학교의 문제가 학교 자체만의 문제일까요? 교육의 문제가 교육 자체만의 문제라고 사회자는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우리 학생이 그 선생님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학생들이 오히려 부담되니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들의 여러 가지 하는 일을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그 풍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학교 바깥에서 학생들의 성공 여부나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 여부를 몇 가지 줄을 가지고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나 두 가지 아주 단순하게 해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시도가 부담되는 거잖아요. 평가에 두 분 다 평가 얘기를 평가만이 아니고 학교 바깥에서부터. 학교 바깥 좀 자세하게. 예, 예를 들면 사회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할 때 굉장히 좋은 대학 나와서 시험 봐서 고위직에 올라가고 등등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어떤 사회적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히 단순하죠. 지금은 많이 넓어지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도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학생들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그럴 때 굉장히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교육의 문제를 교육만의 문제라고 보지 말고 아까 뭐 학부모가 문제다 했을 때 그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이 결국은 사회로부터 형성된 거잖아요. 사회에 의해서 제약되는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학교를 바꾸려는 노력과 함께 사회도 함께 우리가 바꿔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되지 우리 그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뭔가 바꾸려고 하지 않고 혁신 의지가 없고 고리타분하고 기득권 세력이고 이렇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이런 모임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관들 다 기재부 장관 다 앉혀놓고 학교와 교육은 사실은 독립변수 같지만 종속변수인 경우가 많거든. 바깥에서 뭐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엊그저께 실제로 대학원에서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주까지는 막 토론하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번 주 너무 바빠서 강의식으로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말씀하셔서 허탈해 하시는데 이제 그런 상황을 보니까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뭐 이제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게 평가라는 자체가 대학 입시를 통해서 나왔던 것들이 계속 한 가지의 어떤 과정과 결과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거와 벗어난 거는 아이들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만약 우리 교육에서 각자의 개별화된 요구라든지 그런 걸 바탕으로 교육 내용이 만들어지고 추구할 수 있게 계속 시스템이 되어 왔다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사실 그 수업을 이렇게 일제식으로 하는 애들은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이었을 거예요. 또 나머지 애들은 또 안 그런 애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또 자기 의사 표명을 못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평가가 만약에 없고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출발을 했다라면 아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걸 저는 몽실학교자 애들하고 해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승주 학생이 다 검증을 해줘요. 이 말이 맞는지 잘 듣고 있다가 정광필 교장 선생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좀 쉬어가려고 그랬더니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저는 또 삐딱선을 타는 얘기인데 안 하는 데는 이유가 100가지가 넘고요. 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해야 되니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든지 뭘 바꾸려고 그럴 때는 핑계댈 게 너무 많아요. 뭐 지금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학교를 놓고 말하면 교장 때문에 뭐 교무부장 때문에 못하겠다 소리도 나오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제도가 문제고 뭐가 문제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뭘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뭘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이 대목은 저랑 비슷한데요. 제가 아주 절친 교수가 불평불만하더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 네가 잘하면 돼. 내가 너부터 바꾸고 너랑 생각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규합해서 아래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가는 게 훨씬 지속 가능하지. 그게 핑계대고 교육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된다.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조금만 더 하세요. 그 얘기 들으니까 확 열받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떠오르는 게 결국 그게 뭐냐면요. 학교든 수업이든 안 바꾸는 이유는 남의 일을 할 때 못 바꾸는 거예요. 남의 일? 네, 남의 일. 그게 무슨 예를 들어 교장이 나서서 뭘 막 하면은 딱 선생님들 입장은 교장 학교 일을 교장 일을 도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지. 수업도 선생님이 진도 나가고 선생님이 알아서 하는 수업인데 거기에 따라가려니까 이건 남의 수업이고 뭐 부모님 벼슬 위해서 공부해 주는 걸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자기께 되는 순간 저는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애들이 바뀌는 부분은 이게 자기 일이다 싶고 내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된 전제하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 싶어요. 남의 일. 예, 저도 교장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배움이 자기 것이 됐을 때 제대로 몰입하고 그다음에 길게 끌고 가는 힘이 생기는 걸 봤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아이들의 관심사나 흥미나 그다음에 자기 삶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이 바뀌면 충분히 우리 교육 현장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됩니다. 이 대목에서 잘난 척을 한번 교육학자 책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한국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 교육이 학생들이 두 개의 파일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라이프 파일, 삶의 파일, 삶과 관계되는 거. 하나는 클래스, 코र्स 파일,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요 두 개 파일이 영어로 하면 디스커넥트,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자기한테 유의미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위해서만 다가오고 숙제할 때만 꺼내서 보고 시험 볼 때 꺼내서 보는 것이지 요게 자기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게 전 세계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생존 캠퍼스에서는 이게 다 라이프하고 연결이 됩니까? 네, 근데 뭐 이런 아무리 좋은 체험을 하고 가도 끝에 마지막에 학부모님들이 물어보시는 거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의 이야기는 학생 올라가요 이렇게 물어봅니까? 대학 입시입니다. 네, 대학 잘 가느냐, 코딩에서 잘 가느냐, 네, 할 말이 없어요. 네, 이게 안 바뀌면 정말 미래는 없습니다. 정말 이 대학 입시나 입시에 대한 문을 그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고 꿈과 끼를 찾고 그걸 여러 학생들하고 같이 실패해보고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게끔 하고 다양한 전형들이 준비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전형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오로지 점수에 의한 전형만으로는 아마 미래로 나갈 만한 그 문을 열기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우리 저 배상훈 교수가 학생들의 그 두 가지 이 스타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대학 입시 다 바꾸면 바꾸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뭐가요? 예를 들어서 학종 전형 같은 경우 교육적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회적으로 그게 공정하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 거꾸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공정하지만 교육적으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능, 굉장히 그것도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잰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판하는 사람들은 교육적으로 그거 반드시 바람직한 거 아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수능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 정책이라는 것이, 또 학교를 바꾸려는 노력이 사회적으로 공정한 것과 교육적으로 이상적인 것을 어떻게 가깝게 가게 할 거냐, 교육적으로 이상적인 것을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 거냐, 이런 속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민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입시제도 바꿔야 된다고 우리 강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바꿔야 된다고만 하지. 그거 잠깐 이 대목에서 승주 학생 얘기를 한번 듣고 박수 한번 주세요. 뭐 맞는 말 같아요? 되게 맞는 말 같은데 또 궁금한 게 아까쯤에 학생들의 개별적인 관심을 일일이 다 반영을 한다면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흥미있는 수업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선생님들께서도 모든 학생들의 기호를 파악하기 좀 많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현재도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바쁘신데 이거를 물론 되게 반영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학생들의 약간 좀 궁금합니다. 흥미, 적성, 꿈대로 하려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쁘고 조그맣고 근데 아까 우리 가셨나? 기재부 장관님은 학생 수 주는데 교사 수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던데 저는 반대하거든요. 교육에 대한 질을 올리려면 옛날 교육이 우리가 좋은 교육이 아니었잖아요. 훨씬 서비스가 높아져야 되고 훨씬 손이 많이 달 텐데 이렇게 되려면 기재부 장관님이 앉아 들으셨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학생의 질문에 정광필 교장 선생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이 학생의 개별적인 학생의 흥미와 관심과 이걸 고려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주장해요, 누구나. 그런데 학생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은 정말 없는 건가? 모든 내용은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에 따라서만 배워야 되는 건가? 혹시 공통적인 교육적 필요는 없는 건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아까 학교 현재 지난 100년의 학교에 대해서 제가 좀 굉장히 아주 센 얘기를 했는데 어떤 교육을 꿈꾸고 어떤 학교를 꿈꾸느냐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애들이 한 30년쯤 후에 어떤 현실에 놓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95%가 지금은 백수라 하고 실업이라 하는 현실에 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공지능이든 로봇에 의해서 되게 다 밀려나겠죠. 그렇게 열심히 훈련시켰는데 번번이 나가서 깨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주로 어떤 일을 할까? 제 생각엔 노동으로부터는 해방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할 일이 없느냐? 할 일 없으면 술, 도박, 마약에 쩌들겠죠. 근데 그게 아닐 때 의미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영국만 하더라도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레이버에선 해방됐지만 워크랄까?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함께 할 동료와 함께 무엇인가를 해보는 요새 사회적 경제로 얘기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커뮤니티나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질은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방과 후에 또는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95% 애들이 잠들고 휴식 취할 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지금 애들이 내가 뭘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도 본인의 요구라기보다는 사회가 만들어낸, 부모가 만들어낸
형이 만들어낸 그런 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과정이 교육과정 내에 들어와야겠죠.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자연스럽게 그럼 뭘 해야 될까로 이렇게 슬 넘어가고 있는데 그 전에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 제가 아까 그 했던 이야기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실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인데 지금 몽실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무학년으로 참여하는 더해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더해운 프로젝트는 우리 배 교수님 그 융합기초 프로젝트에서 본딴 건데요. 고등학생들이 요번에 그 다름과 어울림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연구를 해야 될까 이런 대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고등학생들 90명이 모였고 그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로 또 나눠졌어요. 뭐 미술 쪽, 음악 쪽, 인문 쪽.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팀별 토론을 거친 다음에 자기들이 주제를 잡았고 주제를 잡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한 학기 동안 토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시 그걸 공유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출발은 대주제가 있었지만 자기의 관심사를 찾아가면서 그것도 관심사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협력을 통해서 서로 가르치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연구를 해 나가면서 서로에게 배우면서 연구를 해 나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웠던 내용, 다양한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웠지만은 자기가 선택했고 자기가 기획했기 때문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 식의 변화가 학교 교육에서도 시도가 되면 분명히 학생들한테는 어떤 몰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두는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지금은 원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열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이들한테는 또 다른 어떤 배움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에 답은 제가 좀 마저 못했는데 하세요. 예, 뭐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배움이란 게 어떻게 가능할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전통적인 개념으로 국민공통 기본교과라 하여 교과로 나뉘어진 부분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될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내용조차도 스스로 배우고자 하면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짧은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명한, 그러니까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는 게 문제일 수 있는데 선생님이 가르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배우고자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전제하에서는 그것이 삶과 연결되든 또는 그것을 몰입하게 하는 여러 다른 교육 과정인데 이런 게 결합되는 거고 저는 모두가 똑같이 그런 것들을 다 똑같이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뭐 그게 개인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폭이 넓어지겠죠. 현재로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의 주체를 분명히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전제하에 그들이 깊이 있게 찾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여러 방식 그걸 준비하는 게 효과적이지 지금 전통적인 틀은 결과적으로는 피할 수 없게 평가랑 결합되면서 계속 애들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게 만든다.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금방 이런 말들을 학자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학습자의 그 태도, 역량면에서 제일 위에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는 역량, 소양, 태도 또는 개별화 학습 또는 맥락에 맞는 학습. 근데 여기 이제 질문이 왔어요. 제일 히트 많이 된 게 당신들 말하는 거 다 맞는데 이놈의 입시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승주 학생 할 말 있어요? 궁금한 거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게 우리가 학생들이 사실은 이렇게 분위기만 잘 조성해주면 끊임없이 나온다니까요. 요것만 하고 내려갈 수 있게. 그 자유학기제나 학년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학기제? 좀 궁금해서요. 네. 그럼 내려가도 될 것 같고. 황종민 학생 있어요? 황종민. 여기다 금방 저기 어디? 준비됐어요? 박수를 쳐야 된다. 나오는 게? 나오는 동안 읽어볼게요. 학생입니다. 진정한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이거 큰일 났네.
교육부에서 먼저 시험을 위한 주입식 교육, 입시만을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것에 대해 이룰 수 있게 지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중학생이에요? 예. 아, 요즘 중학생이 이런데 옵니까? 어디서 온 누굽니까? 예,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온 서원중학교 학생 황정민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왔어요? 아, 저도 아까 이승주 학생처럼 영재기업인 걸로 왔습니다. 그럼 여기 올린 질문을 한번 얘기해 볼래요? 지금 계속 학교에서는 뭐 교육부에서는 계속 뭐 학생 위주의 교육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꼭 그러면서 또 필수 이수 과목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이러면 진짜 학생 위주의 교육이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봤네요. 너 나중에 나 교육부한테 혼나. 좋은 뭐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앞으로 한 15분 정도 앞으로 그래서 뭐 해야 될까? 우리가 비판하는 건 쉽습니다. 뭐 입시 때문에 되겠어? 뭐 선생님들이 작아서 되겠어? 뭐 되겠어? 근데 이제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근데 대안도 창의 융합 인재를 길러야 돼. 교육부를 없애버 이런 거 말고 각자의 경험에 비춰봐서 그래 이거라도 하나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지금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혹시 올려주실 분도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생각하시는 분 좀 올려주세요. 한 분씩. 네. 이 사례를 잘 해결하고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가 있냐니까 실리콘밸리예요. 여기서는 기업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스쿨 펀드를 만들어서 학교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학교는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뭐가 목표냐니까 학생들한테 기업가 정신이나 메이크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교육 방법이 변화되면 교사의 역할도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 교사의 역할은 자기가 가진 지식의 테두리 내에서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교사의 역할은 21세기에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니까 교사도 실패할 수 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좋은 코치나 멘토가 돼서 아이들의 눈높이로 끌어줄 수 있으면 이게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안 됩니까? 네, 아니 거의 같은 생각이고요. 실제로 일단 두 가지도 저도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거대 담론으로 뭐 계속 입시가 바뀌니 그걸 이야기해봤자 평생 그냥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했던 실험은 그렇게 거대 담론이 아니라 아이들을 배움의 패러다임 바꿔서 학습의 주체로 세웠더니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변화하는 걸 봤고 그 한 명 한 명의 변화가 자기 삶의 변화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거를 도와주는 교사는 저희는 길잡이 교사라고 부르거든요. 길을 안내하고 여러 방향을 제시하고 결국은 판단은 아이들이 내리게끔 그것도 협력해서 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의 삶이 변하더라는 거죠. 그 아이들이 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인데도 그렇게 변하는 걸 봤습니다. 만약에 학교 교육이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빨리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그거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교사 중에 한 몇 프로나 길잡이 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한 50명이 길잡이 교사는 20명 정도가 길잡이. 전체 교원 중에 한 몇 프로 될까요? 그건 얼마 안 되죠. 네, 우리 한종민 학생 아까 교육부에서 이 학생 중심 교육하라고 하면서 교육 과정은 내려보낸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국어는 배우고 싶지 않으면 배우지 않고 또 수학은 배우고 싶으면 수학은 배우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최소적으로 필수적인 거는 납두되 그 학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수업 일수를 늘리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걸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민 학생 그럼 원하는 방향이 뭐예요? 저는 뽑아보면 수학, 과학이랑 정치 분야를 좀 과목 얘기를 좋습니다. 네. 아마 그게 저는 교육부에도 뭐 문제가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개별 학교로 지금 교육 과정이 많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교사가 좀 더 많아져야 된다든지 그리고 학교의 교실들이 시설이 좀 풍부해야 된다든지 학생들이
선택해서 옮겨 다닐 수 있게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새로운 시도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교육부가 이제 갖춰주고 학교도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는 거죠. 우리 서장 학사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면 그런 뭐 길잡이 교사가 점점 많아진다든지 이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씩 이제 실천이 저는 돼간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까 우리 전 기회재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교사는 왜 안 줄어드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면 실제로 그 학교에서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다들 교육으로부터 고통받고 또 다들 교육 전문가답게 모두가 교육에 대해서 씹어댈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게 답을 주진 않잖아요. 뭐 혁신학교가 지금 한 1,000몇백 개까지 갔는데 실제로 혁신학교 굉장한 것 같이 얘기하지만 저도 뭐 맨 처음에 시작한 입장에서 돌아보면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것뿐입니다. 그 이전에 워낙 이상한 걸 많이 해가지고 당연히 한 건데 뭐 그게 무슨 여러 의미를 철학으로 뭐로 설명을 해도 저는 뭐 교육 본질에 뻔한 답이 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벌써 10년 돼가요. 사실 진도 빠졌고 개인기로 때우는 것도 한계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보면 그래도 의미 있는 전국에 한 100개 정도의 학교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에서 딱 멈춰서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 얘기가 지금 우리가 앞에 길게 얘기했던 우리 교육의 문제를 뛰어넘고 미래로 나아가는 부분에서 어떤 답을 할 거냐 이게 좀 초점인 것 같고 이제 그런 점에서의 좀 구체적인 고민은 그런 거예요. 아까도 나왔던 국민공통기본교육관이 각 과목별 선생님 TO에 맞춰서 시수 맞춰서 인원 정해놓고 그것 때문에 수업을 꼭 해야 되는 이런 것들 걷어내고 교육과정 자유롭게 편성하고 상체 시간이라고 주지만 실제로 거기서 학교가 재량을 갖고 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온갖 것 해야 된다는 의무 시수 계속 내려보냅니다. 이런 걸 걷어내서 정말 의미 있는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역할은 교육부나 뭐 교육부 잘 안 되면 국가교육위원회든 이제는 뭐 권한이 넘어와서 교육청이든 이런 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학교는 저는 뭐 100개 정도 있지만 그중에 한 10개라도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의미 있는 새로운 시도들을 만들어 나가면 이게 전국에 있는 학교 중에 뭐 0.몇 프로냐고 얘기하지만 다들 이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두의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하다 싶으면 우리나라는 바로 바뀔 수도 있어요. 저 어려운 만큼 저는 동력이 축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좀 그 교육 개혁의 역사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1995년도에 이른바 열린 교육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바람이 불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열린 교육이라는 말은 있지만 그때 그와 같이 했던 노력들은 다 사그라졌거든요. 열린 교육이라는 것이 개념적으로도 좀 열려서 정신은 존중하되 학교마다 실천되는 형태는 굉장히 개방적으로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과거 교육부처럼 좀 행정을 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그 아침에 등하교 시간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등교 시간도 9시까지 해라. 그렇게 경기도 전체에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교육부가 지금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만큼 시도교육청도 학교가 알아서 학교의 특성에 맞게, 지역적 특성에 맞게,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훨씬 더 자율성을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선생님들의 시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만 교육청 얘기 좀 장학사시니까 하기로 하고 그 말씀하실 동안 저기 준비하실 시간을 드릴 텐데요. 입시 전문가 아닙니까? 수능 출제 해보셨잖아요.
실제를 관리했죠. 이런 많은 학교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결국 여기서 막힌다. 결국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결국 나와요. 지금 뭐 100개가 됐든 뭐 뭐가 됐든 뭐 내려주고 원하는 거 해도 결국은 시험 보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올라온 가장 많이 히트된 질문도 입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또는 기존의 입시가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바꿀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이제 이쪽에 질문 드려야 되는 거죠. 기존의 입시 상태에서도 바꿀 수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입시 제도 하에서도 바꿀 수 있느냐. 아니다. 입시도 바뀌어야 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자, 교육청 왜 9시까지 획일적으로 일단은 그 전반적으로 경기도 교육청도 교육 자체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9시 등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처음에 건댄 정책이 아니라 아이들한테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요구에 의해서 나왔고 그거를 정책화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아이들의 요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학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아이들이 여러 가지 학원 상황이나 뭐 이런 방과후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렇게 의사 결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9시 등교로 맞춰지면서 또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그 생각의 출발이 아이들이 아침밥도 못 먹고 제대로 못 자고 오는 그런 불만을 들어주면서 그걸 이제 바꾸기 위해서 시도됐다는 그건 예고. 교육청이 많이 쥐고 있습니까? 안 쥐고 있습니까? 네? 교육청도 많이 쥐고 있어요? 안 쥐고 있어요? 맞추고 어떤 걸 맞추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학교로 안 내려주고 많이 쥐고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도 계속 자치를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몽실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교육청의 간섭은 없습니까? 몽실 학교?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아이들이 몽실 학교에서 벌을 키우는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교육청 건물에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걸 시도를 했었습니다. 뭐 그건 예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아이들이 세웠고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을 존중해야 된다. 이 철학이 또 공교에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거의 간섭을 안 하려고 노력은 하죠. 근데 이 아이들의 자유로운 상상을 상상도 못 해봤기 때문에 그걸 받아안기가 힘든 관의 시스템이 문제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동민 학생 수고했어. 우리 한 사람을 더 모실 사람이 있어가지고 요 모시는 사이에 두 가지 질문.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기존 입시제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학생이 있어요. 저한테 여기 질문 올려준.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여기 아까 교육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쓰신 대학생 금방 갔어요? 여기 올리신 분 이름을 이렇게 공개할까요? 그 사이 먼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입시부터. 오히려 그러면 먼저 예. 아니 뭐 입시 얘기가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저 처음 시작할 때 뭐 90년대 말부터 여지껏. 근데 돌아보면요, 저희 학교 시작할 때도 캐치플레이즈를 입시와 무관하게 우리는 간다, 소신껏 그런 거였고. 근데 뭐 이제서 얘기지만 제 있을 때 같이 했던 애들 돌아보면은 걔네들이 뭐 입시제도 영향 받았죠. 그 어떤 형태로든 뭐 고3쯤 되면 학부모가 여러 가지 바뀌는 모습도 지켜봤고 그것도 뭐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 제가 경험했던 건 그런 거예요. 애가 뭘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의지로 스스로 정말 내면의 힘이 성장한 입장에서는 그 뭐 수능이든 수시든 뭐든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걔가 꿈꾸는 것은 입시가 목표가 아니고 좋은 직장이 목표가 아니니까 뭐 그건 거쳐가는 과정일 수 있는 거예요. 부모들의 압력이 없었습니까? 부모가 와서 난리도 치고 뭐 여러 일이 있었지만 이제 좀 축적되고 나면은 선배 부모들이 정리해 주기도 하고 그게 쌓이면은 학교의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는 거죠. 저는 저희만 그런 거 아니고 요새 저 공립 혁신학교들 중에 의미 있게 그런 부분들을 축적해가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고, 세상 바뀌는 게 처음엔 정말 0.1%, 1% 이러다가
한 2%좀 돼서 소금물 되면 민물이 바닷물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탄력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대세가 돼가기도 하고. 지금 입시 때문에 시끄러운 그 5% 이해관계랑 관련된 사람들이 빅마우스가 돼서 떠들고 있는 거지, 많은 애들이나 부모는 입시랑 큰 관련 없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근데 누가 예민한가? 예민한 사람 누구냐? 저는 그게 좀 더 주목해야 될 거라고 보고, 그거랑 상관없이 갈 사람 가고, 그게 나중에 때 되면 바뀌게 돼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강인홍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좋은 기회가 많아서 이제 외부로 나가서 다양한 학교들에 갈 기회가 많았는데, 모 학교예요. 이게 스카이 대학인데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오는 학교예요. 이 학교에 산업공학과가 있었어요. 근데 산업공학과 학생 중에 산업공학이 뭘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50% 이상인 거예요. 왜 왔냐 이거죠. 네. 그냥 간판 하나 따고 그 다음에 고시 준비하려고 왜 이렇게 몰려야 되나 이거죠. 그것보다는 정말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거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의 패러다임이 정말 바뀔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더 가슴 깊게 해봅니다. 입시 어땠어요? 사실은 그 입시 제도를 운영할 때 여러 가지 그 준거를 내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걸 내세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학교 교육 정상화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과목을 입시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그 개념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느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달달 외우게 하지 말고 좀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수능이거든요. 1993년도인가 4년도에 수능이 도입돼서 처음 시험했을 때 온갖 언론이 다 찬사였습니다. 드디어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게 만드는 시험제도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또 여전히 그거 또 주입식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입시제도라는 것이 분명히 하급 학교의 교육의 모습을 바꾸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학종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겨났지 않습니까? 정광필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입시와 무관하게 간다라는 학교도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교육적으로 이상을 추구하는 입시제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만약 공정성이 약간 미흡하게 보이면 그 공정성을 기르기 위한 것을 보완은 하지만, 교육적으로 이상적인 그 이상을 추구할 수 있는 입시제도를 그거 폐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해경이 제 역할 못했다고 해서 해경 해체하면 안 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점차적으로 정광필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입시를 겨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축적된 것들을 통해서 대학에도 갈 수 있고 성공적인 삶도 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눈에 갑자기 연세대학교 입학처장 하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민경찬 교수님 잠깐만. 이분이 연세대학교 입학처장을 하셨거든요. 왜 그런 사람을 안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에서도 이렇게 가르친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입시에 상관없이 하는 아이들 연대가 뽑아줘서 나라 일꾼으로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말씀들 들으면서 이제 답답한 것이, 각자는 뭔가 좋은 방향으로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미로에 서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일로 가려면 이게 부딪히고 절로 가면 절로 부딪히고 모두가 다 엉켜가지고 부딪히기만 하는 생태계 속에 살아있는 게 아닌가. 그걸 어떻게 풀어가나 하면서 이 말씀들 들으면서 이 자리에 앞으로는 이런 논의할 때 다 모였으면 좋겠다. 누가 모여야 될까요? 학생도 모이고 학부모도 모이고 대학에 있는 분도 좀 모여서 서로의 관점들을 서로 좀 펼쳐놓고 어떤 실타래라도 좀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왜 그런 학생들을 뽑지 못하느냐. 연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많이 노력을 했죠.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제가 이제 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입학처장은 96년에서 2000년 4년 동안 제가 그때 한참 많이 바뀔 때 제가 했었는데, 다양성을 많이 추구를 했죠. 학생들이 다양한 루트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는데, 지나가면서 자꾸 이 공정성이라는 용어가
그러한 시도들을 또 다 막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직되어 버리는 상황. 원래 입학사정관제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시작은 했는데 그것도 아직도 공정성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 더 위축이 되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점수로 가자고 하는 게 또 대세처럼 돼서 이게 또다시 혼란과 혼선으로도 빠져들어가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퇴보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 초중등학교 레벨에서는 우리가 잘 가르치겠다, 입시에 관계없이 하겠다, 대학 그렇게 해주면 안 됩니까? 원래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도 계획이 입학 사정관들이 각 학교를 좀 돌아다니면서 각 학교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가, 그걸 판단하고 면접이나 여러 가지 서류 전형 과정에서 그걸 반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꼭 하나의 줄로만 세우기보다는 그 특성들을 인정해주고 좀 받아들여주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분명히 옆에 애가 우리 아이보다 성적이 좋았는데 성적 나쁜 애가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런데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이러이런 특성 때문에 그 학생을 뽑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회가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그런 것을 다시 또 포기하는 이 문제에 그런 상황으로 대해서 간 거죠. 교장님하고 장학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리나라가 뭐 압축해서 한마디로 하면 평가가 교육에 봉사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와 교육이 평가에 봉사하고 있죠. 끌려다니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근데 이제 미래랑 관련해서 볼 때 제가 아까 뭐 혁신학교나 또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입시와 무관하게 정말 아이들 내면의 힘을 키워서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주목하는 게 필요한 거고, 평가가 그걸 따라오든 말든 어쨌든 저희는 가겠지만, 교육 예를 들면 대학 입장에서 대학이 대체 뭐 하는 데냐, 이제 그런 고민 이제 필요할 때잖아요. 뭐 직업학교도 아니고 좋은 뭐 취업률 중심으로 한동안 하다가 요새는 좀 지원금 하는 거 바뀌긴 했다지만 여전히 좋은 직장 보내는 걸 기준으로 대학이 역할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정말 뭘 고민할지 이거랑 만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는 뭐 저희 대학 탓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제대로 의미 있게 보여지면 대학도 걔네들 찾아오더라고요. 그거는 뭐 거기에 대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한창 그 대학 입시 수능 확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시끄러웠을 때 아이들이 포럼을 열었습니다. 대학 입시에 대한 포럼을. 예, 아이들끼리. 오실학교 아이들끼리 열었어요. 열어서 굉장히 큰 주장을 했어요. 어떤 주장이냐면, 수능이란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돌아가는 꼴을 보니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의 주장은 자기들이 학교 생활을 해보니 이 수능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학교 생활을 다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고 정말 학교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물론 이 학종이 문제가 있지만은 이걸 보완하는 방향으로 돼야 되지,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걸 보면서 정말 이게 이거에 대한 질문을 묻는 데 있어서 계속 공정성이라는 시비가 나올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것도 참, 시간이 지금 1분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차병석 국장님, 내년에 요거를 끝장 토론을 한번 기획해 주세요. 여기 기업인까지, 다음에 교장선생님까지 모셔가지고 이게 90분 가지고는 20초씩 들을 테니까 죄송합니다. 네, 예. 교육의 문제 중에서 대학 문제는 거의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들이 우리나라에 200개 정도가 있는데 1등부터 200등까지 있는 거죠. 이 서열화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걸 좀 바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은 서울대학밖에 없습니다. 서울대학, 서울의대, 서울약대, 서울법대, 서울상대. 아시는 분은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을 알 겁니다. 서울상대부터 시작해서 서울법대, 서울약대를 서울의대나 서울대학처럼 만드는 노력이 병행되게 되면 경쟁이 초중등학교에서의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경쟁이 약화되고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강 대표님. 네, 학생들을 보면 언제 가장 즐거워하고 열심히 하고 몰입하느냐, 이걸 깨워줄 수 있는 3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걸 만들고, 실패를 반복하고,
그걸 즐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패를 반복해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져도 금방 다시 일어서서 아마 우리나라를 견인할 거라고 합니다. 이 모든 저희 그 논의의 중심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의 틀을 바꾸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교장 선생님. 10년 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이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뭐 다음 10년에는 저는 아니겠지만 또 다른 분들이 조금 더 그동안에 도전해봤고 뭔가를 진전시켰던 그걸 가지고 의미 있는 뭘 도모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기대해 보고요. 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도 그렇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뭐 핑계 대지 말고 내가 할 게 뭔지 선택하기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 여건도 있고 둘러보면 다 많습니다. 이민 갈 생각 말고 여기서 할 일이 많습니다. 성철 선생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래란 걸 생각할 때 지금처럼 경쟁으로 점철되어서 불행의 연속선상에 놓인 미래를 생각하게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현재부터 행복해서 그 현재가 쌓여서 행복한 미래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걸 거대 담론으로 계속 이야기해봤자 풀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실험은 그 행복한 현재를 만나주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물어봤고 그걸 할 수 있게 해줬더니 학교를 그 불행을 만나고 있지만 행복한 현재를 또 접하게 되는 걸 봤습니다. 그 힘으로 다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봤기에 그런 모습이 공교육 내에서도 계속 이어지면 분명히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꼭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민경창. 예, 저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교육 문제가 유초중등 교육 과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 교육 과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생애 주기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우선 저는 대학에 있는 입장에서 유초중등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대입 정책을 판단해 나가는 대학들이 어떻게 보면 좀 무한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들 나름대로 유초중등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또 거기에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노력을 대학 스스로도 많이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여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사회들도 대학을 더욱더 신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에는 99.9%가 잘 가더라도 0.01%만 문제가 생기면 99.9%를 다 포기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과연 생산적인가? 라는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전체를 아우러 볼 수 있는 그런 그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서로 신뢰하면서 그 폭을 좀 넓혀가는 노력들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할 때가 돼서요. 사실 오늘 뭐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쉽게 정리 못 하겠네요. 이게 막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나온 것 중에 핵심적인 얘기를 정리하면 첫 번째, 미래라고 해서 멀리 바라보고 거대 담론을 생각할 게 아니라 현재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 두 번째, 현재 닥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를 옥죄는 입시제도나 이런 제도에 굴하지 말고 나 스스로 먼저 바꾸는 노력을 하자. 세 번째, 바꾸는 노력을 할 때 항상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에 흥미를 느끼고, 물론 여기에 교육자들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인도해야 될 목도 있겠죠.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 대학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질문 중에 우리 교육의 목표 설정을 온 국민이 다 같이 모여서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굶을 때 굶어서 임계치까지 가서 다 모여가지고 논의하고 다 같이 움직일 때가 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마 90분까지는 못 알았을 것 같고 내년에 다시 오십시오. 내년에 다시 오시면 내년에 요 멤버에다가 아까 중학생, 대학생, 그다음에 여러 선생님까지 같이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플로어에서 지금 많은 질문이 왔는데 소화를 못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다 같이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변하기 시작하고
변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교육청에 요청을 하고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충분히 해줄 것 같아요. 우리가 숙명적으로 안 된다고 빠지지 말고. 오늘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 나오셔서 차기 교육학회장 김성렬 교수님, 민간에서 교육운동하고 기업이라고는 하셨지만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교육적 마인드 큰 강의룡 대표님, 교육계에서 참 이 자리 이렇게 말할 줄 몰랐습니까 진짜? 네, 정광필 교장 선생님, 서우철, 그리고 얼떨결에 나오신 민경찬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